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요즘 연금 계좌 때문에 고민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ISA, IRP, 연금저축. 이거 정말 노후 대비하려고 차곡차곡 모으는 건데 갑자기 왜 이렇게 이슈가 한꺼번에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해외 ETF 배당금 세국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그거 세금 혜택 줄어든다는 거에다가 또 뭐 이중과세 얘기도 있고요. 네, 이중과세 논란도 있고 그리고 퇴직연금에서는 TDF, ETF 이거 투자 막힐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논의도 진행 중이죠. 거기에다가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 연금 나중에 받을 때 건강보험료 붙을 수도 있다. 와, 이거 진짜 연금 계좌의 최대 위기다. 이런 말 나올 만한데요. 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지금 동시에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청취자님이 주신 이 자료들만 딱 놓고 한번 이 문제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연금 계좌가 계속 가져갈 만한 건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현재 연금제도 관련해서 정부 정책 방향이나 또 투자자분들이 뭘 걱정하시는지, 그리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 배경까지 잘 담고 있더라고요. 네. 한번 면밀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세금 얼마 더 내고 덜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해외 ETF 배당금 세금 문제. 이거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이게 원래는 그 해외에서 배당금 받으면 세금 땡고 돌려받아서 100%다 재투자할 수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 미국 ETF에서 100만 원 나오면 미국에는 세금 15만 원. 이걸 국세청이 일단 돌려줘서 100만 원 그대로 계좌에 꽂혔죠. 네. 그래서 복리 효과도 크고 나중에 세금 낼 때도 세율 낮으니까 그게 진짜 좋았는데 이게 바뀐다는 거죠. 네, 그 선환급 후 원천징수 방식. 이걸 정부가 과도한 혜택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5년 1월부터는 이 방식이 폐지됐어요. 25년 1월부터요? 네.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서 100만 원 나오면 그냥 세금 15만 원 떼고 85만 원만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료에 나온 예시 보니까 확 와닿네요. 100만 원이 85만 원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절세 계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였던 그 과세 이현, 세금 나중에 내는 거요. 네네. 그리고 낮은 세율로 내는 거. 이 혜택이 해외 배당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없어진 셈입니다. 그게 큰 건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이중과세 논란은 또 뭔가요? 이게 더 큰 문제인데요. 자, 85만 원 받았잖아요. 이미 미국에 15% 세금 낸 돈이죠. 네. 근데 이걸 나중에 연금으로 받거나 ISA 만기돼서 찾을 때 우리나라에서 또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금소득세 3.3에서 5.5%나 뭐 ISA 같은 경우는 9.9% 이렇게요. 아니 잠깐만요. 그럼 미국에 세금 냈는데 한국에 또 내라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미 세금 낸 소득에 또 세금을 매기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어서 이게 지금 이중과세 아니냐 하는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겁니다. 절세 계좌인데 절세 효과가 확 줄어드는 거죠. 정부도 이걸 모르진 않을 텐데요. 뭐 해결책 같은 거 없나요? 하는 겁니다. 각 나라별로 세금 낸 거 다 확인해서 투자자 개인 계좌랑 딱 맞춰서 정산해주는 시스템이요. 어렵겠네요. 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자료들 보면 뭐 빨라야 내년 아니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많아요. 그동안에 이중과세 부담을 그냥 안고 가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크레딧 규모가 예상치가 꽤 크던데요? 2천만 원 넘게 쌓일 수도 있다고요? 네, 그 자료 보면 누적으로 2,188만 원까지 크레딧이 쌓일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만 작동하면 문제는 없는데 당장은 좀 불확실한 거죠. 세금 문제만 해도 머리 아픈데 또 있었죠?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TR ETF. 이거 아예 운영 금지된다면서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네, 그것도 연관이 있습니다. TR ETF는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줘서 편하잖아요. 네, 편하죠. 알아서 해주니까. 네, 정부는 이게 배당소득세 15.4% 내는 걸 뒤로 미루는 효과가 있어서 이게 좀 조세 형평성에 안 맞다 이렇게 봤고요. 또 국내 주식형 TR은 놔두고 해외 주식형만 막는 거니까 뭐 국내 시장 좀 지원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손해인가요? 안 그래도 귀찮은데. 근데 재미있는 건요. 자료들 분석을 보면 연금저축이나 IRP, ISA 같은 절세 계좌 안에서는요. 이 TR ETF 금지되는 게 실제 수익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분석이 많아요. 정말요? 왜죠? 어차피 이 계좌 안에서는 배당금 받아도 당장 세금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금을 자동으로 굴려주던 TR이나
아니면 배당금 현금으로 받아서 내가 직접 다시 사는 PR이나 나중에 최종 수익률은 뭐 거의 비슷할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어떤 자료는 1억 투자했을 때 2년 뒤에 한 47만 원 정도 차이? 뭐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차이가 크지 않네요. 네, 물론 그 배당금 들어오면 내가 직접 또 사야 되니까 좀 귀찮아지는 거. 네, 귀찮죠. 그리고 한 주 단위로 사다 보면 꼭 돈이 좀 남잖아요. 짜투리 돈. 그런 단점은 있죠. 근데 오히려 일부 자료에서는 뭐 이 기회에 운용사들이 경쟁해서 수수료, 총 보수 더 싼 PR ETF가 나오면 장기적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수익률보다는 그냥 편의성 문제가 크다는 거네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퇴직연금, DC형이나 IRP에서 TDF, ETF 투자가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 이건 또 왜 그런가요? 이건 그 퇴직연금의 안전자산 30% 룰 때문에 그렇습니다. 퇴직연금은 주식 같은 위험자산은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나머지 30%는 꼭 채권이나 예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하거든요. 네, 그 룰은 알아요. 근데 기존에는요, TDF, ETF 중에서 주식 비중이 막 80% 이렇게 높은 상품도 적격 TDF로 인정만 받으면 그걸 100% 안전자산으로 쳐줬어요. 네. 주식 비중이 80%인데 안전자산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위험자산 70%꽉 채우고 나머지 30% 안전자산 몫에다가 주식 80%짜리 TDF, ETF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주식 비중이 70% 플러스 30%, 80%에서 94%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와, 94%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군요.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걸 약간 뭐랄까 법의 허점을 이용한 좀 변칙적인 운용이다 이렇게 보고 TDF, ETF를 적격 상품에서 빼려고 하는 겁니다.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뭐 ETF는 실시간으로 사고 팔기 쉬우니까 너무 잦은 매매를 유도할 수 있다. 장기 투자해야 하는 연금에는 안 맞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일부 TDF, ETF가 너무 특정 지수, 예를 들어 S&P 500 같은 거에만 집중하니까 자산 배분이라는 TDF 원래 취지랑 좀 안 맞는다. 이런 점도 규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당국 입장도 이해는 가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수익률 좀 더 높여보려고 한 거 아닌가요? 이걸 막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바로 그게 딜레마인 거죠. 투자자의 선택권을 어디까지 존중할 거냐, 정부의 규제는 어디까지 들어와야 하냐 이 문제인 건데요. 만약에 TDF, ETF가 적격 상품에서 빠지면 이제 퇴직연금에서 주식 비중은 정말 최대 70%로 딱 묶이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자료 중에는 뭐 애초에 그 70-30 룰 자체가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비판도 있고 ETF가 수수료도 싸고 좋은데 왜 막냐 이런 반론도 당연히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안 그래도 맨날 얘기 나오는데 이런 규제가 과연 도움이 되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정책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고요. 정말 복잡하네요. 자, 이제 진짜 가장 큰 걱정거리, 건보료 문제로 넘어가 보죠.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신경 쓰실 텐데 저도 그렇거든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건보료까지 내야 한다면 받는 돈이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은 안 내고 있죠. 연금저축이나 IRP는. 네, 지금은 사적 연금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원래 내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보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이랑 똑같이 연금소득도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진짜요? 네, 그동안은 정부가 이제 사적 연금 좀 키우려고 정책적으로 그냥 부과를 안 하고 미뤄왔던 것뿐입니다. 근데 이게 2022년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국회에서도 이거 문제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감사원이랑 국회에서요? 네, 법이랑 현실이 다른 문제, 또 다른 소득 내는 사람들이랑 형평성 문제, 그리고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재정이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이제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된 거죠. 자료 보면 감사원 같은 데서는 아예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가입자 간 형평성을 해친다? 건보 재정에 악영향 준다? 이렇게 딱 지적을 했더라고요. 와, 그렇게까지요? 그럼 이게 결국 사적 연금 키우려는 정책이랑 세금 공평하게 걷고 건보 재정 확보하려는 현실이랑 부딪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딱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반대하는 쪽은 당연히 이중과세다,
이런 얘기 할 거고요. 네, 가장 큰 논리가 그거죠. 아니, 내가 세금 다 내고 건보료까지 낸 월급으로 넣은 건데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다고 또 건보료를 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중과세다.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가입하라고 장려해 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건 정책 신뢰를 깨는 거다. 이러면 누가 연금 넣겠냐? 이런 주장이고요.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죠. 건보 제정 어려운데 소득 있는 곳에 부과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현실적인 논리인 거죠. 법적으로는 그렇다니 참. 근데 그동안 안 냈던 걸 이제 와서 내라고 하면 반발이 엄청 크겠는데요? 최근에 뭐 법 개정안 나왔던 얘기도 있던데요. 다른 소득 없으면 좀 빼준다는. 네,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있긴 한데요. 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으면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 연금 소득은 건보료를 면제해주자 이런 내용이에요. 오, 그럼 좀 다행 아닌가요? 근데 자료들 보면 이것도 좀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을 것, 이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은행 예금이자 아주 조금 있거나 주식 배당금 진짜 1원이라도 받으면 그럼 면제 대상에서 그냥 제외될 수 있다는 거죠. 은퇴하고 나서 정말 아무 소득 없이 딱 사적 연금만 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혜택 받는 사람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론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요? 와, 그건 너무한데요. 그리고 그 일정 금액 기준도 아직 안 정해졌고요. 이것도 얼마로 정해질지 모르니까 여전히 불안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요? 자료 보니까? 네, 이게 진짜 좀 모순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논의되는 방식을 보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그건 연금 소득으로 봐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요. 네. 근데 퇴직금을 그냥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건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네. 아니, 잠깐만요. 연금으로 받으면 건보료 내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안 낸다고요? 네, 지금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정의 때문에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정부는 그동안 퇴직금 한꺼번에 받아서 다 써버리지 말고 제발 연금으로 받아서 노후 자금으로 쓰라고 세금까지 깎아주면서 퇴직소득세 30%, 40% 감면 유도해왔잖아요. 그렇죠. 연금으로 받으라고 계속 그랬죠. 근데 정작 건보료는 연금으로 받으면 더 내게 생겼으니 이건 정책이 완전 거꾸로 가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건보료 안 내려고 그냥 일시금으로 받아버릴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앞뒤가 안 맞네요. 그래서 어떤 자료에서는 이걸 아예 노후재양 촉진법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그럴 만도 하네요. 그럼 건보료는 대충 얼마나 내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뭐 확실하진 않지만 대략 연금 소득액의 한 50% 정도에 대해서 지금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한 8% 되거든요. 그걸 적용한다고 치면 전체 연금 소득 대비해서는 약 4% 정도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4%. 적은 돈은 아니네요. 진짜 세금 혜택 줄고 투자 막히고 건보료 폭탄까지. 연금 계좌 정말 위기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그래서요? 자료들은 결국 뭐라고 결론 내리나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연금 계좌 계속 해야 할까요? 네, 그게 가장 궁금하신 점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료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노후 준비가 목적이라면 여전히 일반 계좌보다는 연금 계좌가 유리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정말요? 이렇게 악재가 많은데도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세액공제 혜택과 그 돈을 재투자했을 때 나오는 복리 효과입니다. 이거 무시 못해요. 그렇죠. 연말정산 때 쏠쏠하죠. 연봉 5,500만 이하면 최대 900만 원 넣었을 때 16.5%, 그 이상이면 13.2% 돌려받잖아요. 그 돈 그냥 쓰지 않고 다시 연금 계좌에 넣어서 수십 년 굴리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해집니다. 한 자료 보니까 연 600만 원 투자하면 연말정산으로 한 79만 원 정도 받는데 13.2% 가정? 이걸 매년 재투자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그 환급금 재투자가 핵심이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내는 최종적인 세금 부담률이 생각보다 낮고 상한선이 있다는 점이에요. 상한선이요? 네. 일반 계좌는 만약에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 대상돼서 다른 소득이랑 합쳐지면 세율이 막 49.5%까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건보료도 붙을 수 있고요. 네, 그렇죠.
근데 연금 계좌는 세액공제 받은 돈이랑 운용 수익에 대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이 연금소득세 3.3%에서 5.5% 사이, 아니면 뭐 기타 소득세 16.5% 정도거든요. 여기에 최악의 경우로 건보료가 4% 붙는다고 가정을 해도요. 다 합친 실효세율이 한 7.3%에서 9.5%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 일반 계좌의 잠재적인 최고 세율보다는 훨씬 낮네요. 네, 해외 주식 직접 투자할 때 내는 양도세 22%랑 비교해도 훨씬 낮고요. 그러니까 건보료가 부과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여전히 다른 투자 방법보다는 세금 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다면서요? 네, 한 자료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정말 최악으로 가정한 거예요. 연금 받는 돈 전부에 건보료 8% 때리고 실제로는 50%에 부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외 배당 세금 돌려받는 크레딧 혜택 거의 없다고 쳐도요. 네. 그래도 25년 동안 매년 600만 원씩 넣고 56세부터 연금 받으면 연금 계좌에서 세후로 받는 돈이 일반 계좌보다 한 달에 26만 원 더 많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218만 원 vs 192만 원.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진다고 하고요. 와, 최악의 경우에도 더 낫다고요? 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세액공제 받은 거 재투자한 효과나 나중에라도 그 외납세액공제 크레딧, 아까 2천만 원 넘게 쌓일 수 있다고 했죠. 반영되면 차이는 더 커지겠죠. 그렇군요. 또 다른 장점은 없나요? 아, 그리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IRP랑 다르게 중도 해지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도 있어요. 물론 해지하면 세금, 기타 소득세 16.5% 내야 하지만 그건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 13.2%, 5할 16.5%를 돌려주는 개념에 가까워요. 순수한 손실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도가 정말 너무 안 좋아진다 싶으면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약간의 비상구는 있다는 거죠. 아, 그것도 중요한 점이네요. 유연성.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건 연금 계좌만 미래가 불확실한 게 아니라 일반 계좌의 미래도 마냥 좋은 건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지금은 미뤄졌지만 금투세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르고 일반 계좌에서 돈 버는 거에도 건보료 매겨야 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아, 맞네요. 다른 쪽도 불안하긴 마찬가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금 계좌 단점만 너무 크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자료들은 그럼 현재로서는 절세 혜택이 있는 연금 계좌나 ISA에다가 국내 상장된 미국 ETF 같은 거 조합하는 게 여전히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조합이 가장 효율적인 노후 준비 방법 중 하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계속 바뀌니까 주기적으로 상황 체크하면서 이게 계속 최선인지 고민은 해야 한다. 이런 단서는 달고 있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청취자님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겠네요. 어떤 사람은 세액공제가 더 중요할 보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건보료 내는 게 너무 싫을 수도 있고요. 청취자님께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점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시나요? 네, 각자의 가치관이나 투자 목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자료들 참 연금 제도를 둘러싼 현실이 복잡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혜택 주면서만 가입하라고 했다가 또 시간 지나면 재정 문제나 형평성 때문에 다시 혜택 줄이고 규제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고령화 심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재정 걱정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정책적인 줄다리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정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좀 답답한 부분이죠. 네, 정말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해야 하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나라 노후 보장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금처럼 공적 연금 역할은 줄어들고 개인이 알아서 더 많이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개인이 열심히 모아놓은 노후 자산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이나 이런 부담금 형태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할까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이 연금 계좌 논란들이 어쩌면 이런 더 큰 흐름의 시작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청취자님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